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질문과 김남일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김남일 선생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거 먼저 하시죠. 그래요? 질의할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의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김재희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온 질문은 뭐였냐면요. 네. 서구 문자가 또 차의 기호체계를 인식되어도 않는데 그들의 시각에서 한글과 한문을 어떤 사이로 받아들여지는지요. 한글과 한문을 어떤 사이로 받아들여지는가? 한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뭐 따로 연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마틴데이의 그 책에도 나왔던 파놀로사가 한문을 인지한 방식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김남시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 두 가지 이해가 더 있어요. 과거에 그 한자를 보고 좀 이런 시기에 서구인들이 이 한자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논문을 그걸 찾아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김남시 선생님 보고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실제 문자의 지형도 범주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냥 이거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건 다들 최고로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하는 평가는 항상 1등 나오는 게 한글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아까 어렴풋이 이제 들었던 게 그 김남희 선생님 발표에서 누구? 데모가 모든 소리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그 박기현 선생님 그 설명에 의하면 국민적으로는 399억 개 자연의 소리를 다 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완벽한 문자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표음적인 것과 표의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온 질문 중에서 무라일체라는 환원적 논리에 따라 설명되었던 단적판은 우리가 사용하던 한자 한글이라는 문자 안에 추상이 내재되어 있으니 추상되는 것이고 단적판 작업을 했던 그 자연에 대한 사유를 크게 보아서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표상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추상이 사용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단색 화가들은 원래 출신이 앵꼬르멜이었기 때문에 마테리와 제스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주디스 버틀러가 메릴론 pom피 그러니까 앵꼬르멜이 나왔을 때 서구의 사유는 메릴론 pom피 같은 사람들이 사상적 영향을 주었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뭐라고 했냐면 터치에 의해서 자아가 발생한다,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답죠. 젠더는 구성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이렇게 처음 앵꼬르멜을 1958년에 2세대가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뭔지 모르다가 앵꼬르멜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것만.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하면서 이제 그게 뭔지 좀 알아서 이게 뭔가 물질에 계속 작용을 하면서 뭐 하는 건데 그 작용을 하면은 그것과 대상과 내가 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멜로 뽕띠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이해를 잘했는데 그걸 물화일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물화일체는 또 그것과는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미술에서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항상 네거티브하게 정의한 거예요. 서구와의 차이, 다른 한국적인 거. 그래서 얘가 포지티브하게 뭔데? 왜 그런데? 콘솔 모방이라고 얘기하고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근데 오해해서 그럼 포지티브하게 한국에 무엇이었는데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극사실 퇴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국성이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비평이
우리 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대와 서구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정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태까지는 세계에서 아무도 한국 이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근데 관심이 있거든요.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설명하는 거 너네 거랑 다른 게 우리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설명이냐고 그렇게는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게 원래 우리 문화적 배경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특전을 먹었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점이 유사해서 그것과 우리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결합됐다는 걸 정교하게 정의해줘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한국을 그냥 너무나 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된 거라서 제가 뭐 아까 이문희 선생님 작품도 보여드리고 했던 취지가 이제 백낙청 왜 도울 같은 사람이 지금 와서 동명대전을 쓰고 그걸 백낙청 같은 어른이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가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잊혀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들을 지금 잡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 발표하셨던 김남지 선생님께 보셨죠? 아니 못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걸 창을 좀 넓게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줄게요. 네. 창을 어떻게 그 가운데 이쪽을 쭉. 원하기 전에 육세 네. 네, 제가 다 읽었는데. 네. 저희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문에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시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문자의 모습이나 형태는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와는 다르게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적 생활에서는 사실 문자의 형태, 모양 이게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상품 광고니 뭐 어디 쓰는 칼리그래피를 어떤 걸 쓰는 영화에 나오는 영화 타이틀을 어떤 타이포그래피로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이제 같이 봐서 문자가 갖는 시그니피케이션에 단지 문자가 갖는 의미만 좁은 의미에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각성까지 같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베냐민 같은 사람도 이미 초기에 지적했었던 점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활발해진 시각 문화 속에서는 그 부분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문자가 이미 이미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그냥 단지 이미지성을 배제하고 그것이 지칭하는 좁은 의미에서 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문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상호 매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이지만 이미 이미지와 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미지성은 동기성이라는 목적으로 표현돼야 하는지 그거는 제가 저 질문을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미지성이 동기성이라는 목적 아래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죠?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인가 어디 영화 포스터 보니까 괴어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여자가 이렇게 막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글자가 괴어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글자 폰트가 딱 봐도 와 이게 뭔가 이 영화의 음산한 분위기를 드러내 줄 만한 폰트로 막 이거 칼리그래피로 쓰였어요. 만약 이런 식의 연관이 있다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성이 어떤 우리로 하여금 딱 문자의 타이포그래피 봐도 어떤 인상을 가질 만한 시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동기성이 있다는 거죠. 그 문자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성을 갖게 된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본다면 아마 이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이제 소시르적인 이 내용, 기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냐민 아우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얘기했던 예술 작품에서의 제의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는 이제 아우라가 붕괴되면서 생겨나는 효과가 뭐냐? 예술 작품의 기능이다. 예술 작품이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그 기능 면에서는 파시즘과의 어떤 변별점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 그런 점에서 문자도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프니츠 이후에 이 문자의 작동성이라는 오페레이셔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독일의 지빌 크레머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내세우고 있었던 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시던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전까지 그냥 말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문자가 우리의 인식에 기여한다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이걸 쓰잖아요. 만일에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고 로마 숫자로 이렇게 수학 계산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건 똑같은 내용이지만 10이나 뭐 100이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걸 아라비아 숫자의 그 형태로 썼기 때문에 비로소 수학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펑셔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발표했었던 것도 그거지만 애초에 문자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형태나 모양에 뭔가 신적이고 신비롭고 초월적인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뭐라고 할까 상실되거나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오진법을 뭐 이진법을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는데 다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기능은 동일하단 말이죠. 기능은 오히려 이진법 표기 방식이 십진법 표기 방식보다 훨씬 더 잘 기능해. 그걸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소시르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했었던 생각은 저는 이런 사유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 시스템 속에서의 다른 문자들과의 차이에 그 위치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이런 경향은 그거죠. 이제 베냐민 노리를 따지면 제의적 가치나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던 아우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거 하게 되는 상실되거나 힘이 약해지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문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 오늘 이거에 준비가 됐던 김혜련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이제 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소시르적으로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자의 그 시각 이미지성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에 등장했었던 문자가 가질 수 있을 법한 우주론적 아니면 뭐 적어도 전통적인 뭐 한국적인 뭐 이런 사유와의 연관성들을 생각해야 그걸 보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문자를 그냥 단순히 작동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작동적 엔티티라고 보면 문자가 들어간 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의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이 우리 김계일 선생님이시죠. 김만희 선생님 김계일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어요. 혹시 저뿐만 다른 분들이나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계일 선생님께 그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 그 제목만 보고 이게 지질학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축적되는 지질학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축적되는 지질학이 아니라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지층을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 축적되는 이렇게 메커니즘도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페널러사가 한자를 얘기할 때 이 유비관계로 끊임없이 많이 식구에서 막 인용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층이 계속 쌓여나가면서 의미는 끊임없이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김치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이미지 네트워킹이 계속 이게 작동해 가면서 일단 아까 뭐라 개념 적합성이라고 그랬었나? 뭐 하여튼 그게 이제 충족되는 한에서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지층들이 좀 언어에도 쌓일 텐데 그런 면에서 언급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멜림슬로우. 옐름슬로우가 모든 언어에 관통하는 어떤 그 생성 규칙 뭐 이런 걸 촘스키보다 먼저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법칙이 이제 뭐랄까 그 선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언어마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옐름슬레오는 이제 그 수준에서 머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축적보다 변형의 측면 이게 이제 각 언어 그러니까 아마 뭐 소시르랑 파롤이라고 불렀을 그 발화마다 생성되는 어떤 그 나름의 법칙 뭐 여기에 더 이제 주목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게 옐름슬레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타리 둘레즈가 이제 그 생각을 가져와서 변형할 때 그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인 것 같은데요. 둘레즈 과타리는 의미의 맥락을 부차적으로 이제 그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 역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네 번째 절하고 뭐 리좀 이런 이제 그 청계권의 다른 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의미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고 표준어라는 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배적인 언어 일 뿐이고 표준어라는 거 수도주의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표준어라는 게 언어의 모델이 된 그 나라 언어의 모델이 된다라는 관점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축적적인 관점보다는 그 변형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지방어들을 지역어, 방언, 뭐 비표준어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면서 왜 가령 이제 우리 대표님이 경주에서 나셨는데 경주 사람이 왜 서울 말을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라는 문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그 의미 확정의 정치학이 거기 개입되는 것 같아요. 둘레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의미 확정을 행하는 어떤 메커니즘 또는 둘레즈 과타리식으로 머시니즘 그 기계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표준적인 의미와 비표준적인 의미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느냐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획정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에 이제 더 주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국의 주요 부위를 뭐죠 이제 제패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지방어들이 한 나라 그러니까 한어로 이제 이렇게 다시 조정되는 뭐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원천적으로 그 전에 그 개별 언어 그 지역 언어들이 생성했던 방식 이것도 이제 흥미롭긴 하지만 둘레즈 과타리 입장이라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한어로 이렇게 다시 변형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더 주목한 것 같고요. 그것이 단순히 언어 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언어를 포함한 인간의 삶 전체,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들 또는 뭐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발전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에 더 주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어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어라는 게 별건 아니고 요즘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요 세대가 쓰는 언어는 우리 주로 오늘 발표자 50대인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와는 너무 달라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가령 우리는 권력을 통해서 그 수능 문제 출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어를. 그러나 그들은 다른 형태로 이게 게릴라처럼 그 언어를 막 이렇게 쪼개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그런 갈등에서 우리야 이제 지금 패권자니까 뭐 우리를 강제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방식이 적절한 건지 이런 문제도 같이 이게 언어의 축적성이랄까 이게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까 박성원 의원 말씀하신 지각 변동. 항상 이 지층은 그 축적되는 그 지점이 있지만 또 그것이 뽀개지는 지점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 지층화라는 말로 얘기할 때는 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 다양해서 굉장히 새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김재인 선생님께 질문 없으시면 다른 발표자. 네, 다음 그럼 김시천 선생님께 질문 없어요. 그냥 제가 이 발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 제가 먼저 네. 질문할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 일단 저는 발표를 못 듣고 제가 어디 지방에서 오느라고 KTX 역에서 이제 김찬 선생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발표 내용하고 조금 달랐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읽은 이 발표문하고 일단은 제가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생각 아예 못했구나라고 한 게 제가 아까 이제 뭐 기호 과정이 어떻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게 그냥 뭘 그냥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계의 그러니까 제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그 글자를 만들었다.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서양도 다 만드는데 한자라는 거는 뭐 우열관계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방대한 거잖아요. 우리 우열관계와는 별도로 우리 글자나 뭐 서양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 네트워크에 의한 여러 창출 같은 게 도처에서 가능하고 앞으로도 무궁하게 가능할 거예요. 사라짐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뭐 스푼 생각한다든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서양이나 우리가 할 때는 주로 고대 사유 이런 것들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용 형식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국은 바로 한자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혀 사고 과정이나 이거를 은유할 필요 없이 저처럼 아까 뭐 표범이 어떻고 이거 다 은유잖아요. 비유. 그런 것 없이 바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이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놀랬고 생각해보면 저한테도 한자는 되게 이런 건데 뭐 서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의미도 많이 부여하는데 한자는 또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오늘 발표를 보다 보니까 되게 서로 발표들 간의 상관성도 되게 많은데 김찬 선생님 되게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자 뭐 그건 뭐냐 한자의 방대한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기호 과정이든 이미지든 뭐 여러 가지 할 때 대단히 중요하고 유니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하고 하나 추가할 질문은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 발표문에도 사실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그 초안에는 다 있었는데 형이상학이나 초월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주로 물이라든가 뭐 이런 싹튼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초월자라든가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과 누구 얘기하면서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양 사상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제일 매력을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외부의 인격적 초월자 같은 거 두지 않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통해서 하는데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되게 좋아하고 참 동양의 장점이 많구나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무한이라든가 무 같은 혹은 초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내재적 초월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저는 아까도 이제 뭔가 변화하고 이런 데 대해 좀 더 관심인데, 그중에 옛날에는 너무 서양해서 지금도 뭐 제 발표는 다 서양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건 너무나 정당했는데, 이제는 유럽을 지방화하고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무한이나 무개념 이런 것을 이렇게 넣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질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은 그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 글의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발표를 초청을 했는지가 일단은 되게 미스테리였어요. 왜냐면 표제어가 아니고 물 숫자 넣고 흐르는 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관한 논문인데 제자백가가 물을 어떻게 인지했을까, 혹은 물이라고 하는 사물을 세계 속에 어떤 존재로 파악했을까, 이런 등등에 관한 것들을 발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텍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자인데, 그건 전부 다 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추상적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은유인데, 근데 이제 사라 알란이라고 하는 분이 뿌리 은유, 이게 갑골문 학자예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뿌리 은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추상적 사회가 없다 하면서 좋게 써줬지만, 그 얘기는 당신들이 형이상학적인 사회가 무지무지하게 발달했다라고.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책들 중에서 장자와 모택병의 변증법. 중국 학술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유명한 어떤 철학이 등장하면 그거 다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책이 나와요. 이제 그딴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라 알란의 책을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답변이, 그러니까 너희들 형이상학 없잖아 이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문학적으로 풍부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저한테는, 저는 또 장자거든요. 노자 장자 쪽이니까 육아 쪽하고 사회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부정적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 상형문자라고 하는 출발로부터 그 자체가 은유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건 고거에 대한 대답이라면, 저는 애초부터 동양 철학에는 형이상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양 철학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없다라고는 제가 말하기 싫은데, 19세기까지는 철학이 없었어요. 김재현 선생님 동양 철학은 없다라고 쓴 것처럼, 과거의 고전을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방법과 카테고리를 가지고 수입해 와서 고전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만들어낸 학문이 동양 철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방식을 공자에까지 투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20세기에 배워왔던 동양 철학에 관한 상들은 지난 20년 동안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던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사들을 써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정도 얘기를 넘어서서 서양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골문이라든가 문자에 관한 얘기 못 하겠지만, 그 전공자들이 국내에도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세계적인 학자 밑에서 훈련받고 책을 내고 있는 전문 학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한마디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성환 선생님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가운데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 일본. 선생님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세나라는 좋지 않은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해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일본이 제일. 일본이. 그 선생님은? 저요? 네.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뭐 풍요로운 건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미 풍요로웠으니까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민주적인 국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동학 얘기하셨는데 한국에서 동학에 대한 재발견의 노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잊어버릴까 봐가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었지라고 하는 답을 유학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은 동학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몇 가지 이제 제가 할 게 되게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라디오가 들어오기 전까지 언어가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통일이 돼 있었어요. 한자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한자 문화체계는 관화. 달리 말하면 관료들은 언어가 소통해요. 민간인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언어 체계였어요. 왜냐하면 동양철학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한문 익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만물 얘기했잖아요. 하나하나의 글자들을 다 따로 읽어야 되고 제가 주로 읽는 문헌은 사설을 읽는 보캐블러리를 해석이 안 돼요. 텍스트도 통일이 안 돼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사회에서 결국 문자를 통해서 정보나 지식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문자체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추구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매체지만 사회를 운영하고 이 민주적인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저는 중국 문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게 의미를 묻지만 저는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힘,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황제, 천자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천자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정말 야 저거 기가 막히다라고 눈으로 느꼈던 장면이 뭐냐면요. 왜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남한산성 그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울 거냐 화해할 거냐 결국은 굴복을 했죠.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높은 단을 세워놓고 고두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읽는 기호 이미지로 보지 말고 내가 천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만날까? 내 이마를. 근데 그 사람은 인조잖아요. 그러니까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 황제 저 위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이 먼 발치에서 이마를 땅에다 대면서 고두를 했다. 나도 아니라 일국의 왕인데 그런데 중국의 학자들이 지금 천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걸 조우하면서 그 무게가 상실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무게를 주는 일들을 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이 천하체계론 등등 해가지고 천하라는 단어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 문자는 결국은 아까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의 기호로 약화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겠느냐. 그 과거에 그 상형 문자를 그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다. 거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술적 창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문자가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어느 정도 부수가 있고 음가가 있고 통일되잖아요.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진나라의 통일,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자의 통일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있는 분석 경유, 이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너무 길죠. 마치겠습니다. 뭔가 김재인 교수님 말씀하신 머신 얘기를 하니까 머신잉 하는 얘기로 이렇게 돌려주셨네. 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성환 선생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박규현 선생님은 박규현 선생님 저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날짜를 바꿔가면서도 박규현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사유가 실천적으로 저는 이제 철학이 전공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사적 맥락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 사는데 무슨 게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지? 이 사회가 어떤 통찰을 주는 거지? 이게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그 천인상관적인 사유,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게 이렇게 처음 되게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문학이다. 이게 이렇게 미신이 아니고 천문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잊혀진 학문이 돼버렸는데 이것을 과학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라 그럴까? 뭐 한계라 그럴까?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저는 훈민정음을 우리는 이렇게 훈민정음 얘기하면 세종대왕 찬양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언어 체계 문자가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이 딱 만들게 특히 이제 그 음양 오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훈민정음 보고 동경대전 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네, 이게 다 음양 오행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냥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언어 관행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추려진 결과물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누구 한 사람의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두 번째가 과학화, 이걸 학문이라고 생각할 지금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한때 잠깐 유행하다 사라졌고 그 장벽이 어떤 거냐. 이게 이걸 왜 학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혹시 거기에 어떤 한계나 뭐 제약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저기 쟁점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답하려면 도저히 안 된다. 그것뿐만에 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답을 기권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답형으로 얘기한다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는가? 네. 일단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천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저건 왜 하늘이고 이건 왜 땅이라고 부르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우리가 소리 속에서 근데 말과 글은 또 구별해야 되는데 말과 글이 의식해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라도 구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문정을 연결하는 어떤 원리를 우리 조상들이 발견해서 정리를 해놨다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우리 모국어에 접근을 한다면 일단 현장에서 제일 좋은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말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이것의 자연적 기원과 인간의 감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이해 정도 자체가 처음부터 달라진다. 이게 처음부터 달라진다는 것은 언어가 의식해 주는 어떤 그 선순환적인 영향, 물론 뭐 나중에는 한계도 나오고 부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우선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틀로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들이 저는 그 수준이 한 단계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소리가 자연 기운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 소리가 형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 형태와 감정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어떤 실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수준이 달라지면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 거고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많은 영향들이 연결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게 사회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제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 그 어떤 시대가 쌓아놓은 어떤 철옹성의 벽이랄까? 뭐 아직까지 근대 패러다임 창창하고 그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그 눈앞에 뭐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적 상황들도 계속 있고 정리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의식들은 조금 선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이 사회화된다, 소통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정리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정리돼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중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한문교육 좀 하자. 네. 제발 한문교육 좀 해서 우리 그 옛날 기록이라도 좀 읽을 수 있게 하자. 생각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왕에 뭐 태극기가 국기인데 최소한 음양오행을 어떤 그 자기 내적 합리성 속에서 우리가 소개를 하자.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인류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문명을 쌓아왔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매개로서 이해하고 선입관 없이 보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바람이 있는 거지. 사회가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지기는 참 많은 난관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창작물인 저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도 창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자기 스스로 그 훈민정음에서 그 세종 의제가 있고 해례보는 지편을 학자들이 쓰고 정인지 후서는 이제 정인지가 쓰는데 세종이 쓴 그 의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제라는 말을 써요. 내가 새롭게 정비했다. 정비했다. 있던 걸 정리했다는 거지 창조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오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도 그게 만들었다 할 때 창자가 있고 이거 있던 거를 가지고 변형했다가 하는 창자가 있고 한문이 두 개가 있어요. 옷 의자가 밑에 부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세종은 한 번도 만들었다는 의미의 그 한자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세종이 만들었다 발명했다 이것도 근대 학자들의 상상 해석이라는 거죠. 상상 해석이라는 거고 정인지 후서나 뭐 어디서나 다 보고 그게 그 조선 성리학자들은 모를 수가 없었던 게 지금 이제 고대 명예 교수로 지금 퇴임하신 그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그 파스포 문자하고 그 훈민정음 관계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은 언학 국학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 한글박물관 이런 거 만들어지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낸 논문집에 보면 지편전에서 거란 문자라든가 돌굴 문자라든가 만주어들 그 당시 알타이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칠단 문자 뭐 인도 문자 뭐 그 다음에 중국 성문화 얼마나 많이 집대성을 했던가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창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인 창조라고 하는 거는 근대 상상이다. 오히려 이게 학계에서조차도 지금 잘못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정음을 대했던 적은 실제 조선사에서는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라고 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원턴 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한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하나는 각주를 보면 이제 자료를 읽고서 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정리한 이미지의 설명이 나오는데 스트레스의 객체를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감각적 인상, 즉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설명된 럭비공의 사례를 통해서 스트레스의 사유를 이해해 보자면 나뚜루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뚜루는 어떤 것도 행위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사유에서 이 행위소에 해당하는 것이 객체의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될지요. 그렇다면 굳이 스트레스의 감각을 언급하며 이를 이미지라는 용어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존 버거의 Think Comes Before Words를 먼저 머리에 두고 있었던 제게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미지와 문자를 자연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세미나의 취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를 웜홀, 민첩한 수송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와 자연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미지도 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불변하는 것이 아닌데 각주 198, 이 두 분 다 각주를 열심히 보셨는데 8번의 내용에서 이미지 자체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인용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죠. 네. 저게 191번이 제가 이 줄을 지웠다고 순간적으로 기억했는데 안 지웠네요, 다행히. 예,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서는 이미지를 이게 그 제 글에서도 각주지만 부분적인 연결들이란 책의 미주예요. 하여튼 주입니다, 주. 후주인지 미주인지 각주인지 모르겠지만 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지라는 말을 지각에서의 감각적 인상과 그러니까 감각적 인상 이게 뭐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어떤 형상이나 패턴 등 형태로서 인출된 감각적 인상 이렇게 둘을 다 가리키게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평범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선이 한 것은 대단히 평범한 정의.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시각적 이미지가 어때? 거기 그 집 뭐 시각적 이미지가 어때? 뭐 이런 말도 쓰지만 그 사람은 왜 상이 웃는 상이야? 이게 혹은 그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그 사람 보면 왠지 막 우는 상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도 있고 그 어떤 아까 상형이라는 그 상자도 있지만 서로 상자 쓰기도 하고 되게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지를 그냥 상식적인 말을 쓰는 겁니다. 감각 이미지라는 뜻하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 상이 어떻다? 그런데 제가 라뚜르는 직접 읽어본 적은 한두 번밖에 없는데 저 이론에 관련해서 읽어본 적은 없고요. 사실은 원래 제 글에서 라뚜르를 다루려고 했는데 굉장히 거의 막 탑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뭐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직접 읽어보고 그런 적이 거의 없고 읽었을 때도 크게 뭐가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답은 못 하겠고요. 저 질문을 다만 저기 밑에 거랑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표피적이고 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기도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반드시 그것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그것의 표면적인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근데 스트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사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물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인공물들을 만들면서 그 이미지가 여러 관계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무엇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반영도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모아들여서 그래서 밖에 있는 사물들이나 관계들을 이쪽 저쪽으로 다르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럭비공 얘기가 그러니까 물질적이라서 한 건 아니고 그 이미지가 관계들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냥 개인적인 가슴에 감동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게 행위소라는 거는 그 점에 저는 같아요. 그런데 제 추측에는 라토르는 굉장히 좀 관계주의적이지 않나 하는 제가 관계주의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관계주의로 관계되면 관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주의는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의 의미를 무화시켜 버린다. 그게 사실 지금 21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그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일은 좋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사물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직접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던데 그리고 끝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창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연이나 우주가 저는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진화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데 거기 사람이나 다람쥐나 바위나 이런 애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바위라든가 그 진화론 중에 생명의 진화를 얘기하는 중요한 가설 중에 제네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누구야 저기 옛날에 무슨 플라스틱 안에다가 무슨 유연전 무기물 넣은 다음에 뭐 저기 뭐 번개 쳐가지고 근데 그 제네시스라는 책이 상당히 좀 됐는데 상당히 유력한 의미 있는 가설이었는데 바닥에 진흙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명의 진화 그러면 무기물들 있고 거기에 강한 햇빛이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주요한 논지 중에 하나는 바닥에 딱딱한 흙 같은 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생명으로 되지는 않는데 그 무생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화학적이고 이런 것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문자와 이미지가 자연과 소통한다기보다는 빅뱅 이후 수많은 소립자들이나 그 뒤에 한 48억 년 도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물질들이 했잖아요. 적어도 신이 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질들 스스로 했잖아요. 그리고 물질들 스스로 그걸 어떻게 했냐? 요 하나의 예를 꼭 들겠습니다. 산소 원자 2개가 모이면 산소 분자라고 해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죠. 근데 산소 원자 3개가 되면 산소 분자의 1.5배의 특징을 갖지 않고 오존이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죠. 반복조차 전혀 다른 걸 생산해요. 저는 이게 사물들이 본래 하는 거지 사물들이 뭐 특이할 때라든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138억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걔는. 그것들에 흘러와서 그 군체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언어를 쓰고 이러는 것이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했던 것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탕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는 굉장히 사려운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는 소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각이나 언어나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소통한 다음에 변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그 2개의 그 점에서 좀 차이를 하고 싶고 수송기는 이제 배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뵙죠, 저기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전공이 인류학이신 거예요? 아니요. 인류학. 그렇지만 그럼 실례지만 어떤 그 전공이 없고요. 네. 그냥 다른 정보학과 나왔는데 워낙 뭐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말하려니까 없습니다. 전공은. 선생님 사유가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극시키는 촉발기능을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글을 쭉 읽어봤는데 좋은 생각을 많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생각들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암울한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를 보고 좀 거치게 말씀드리면 그 생각들이 굉장히 창발적이고 충격적이고 특이한데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먼저 공부한 선배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을 막스의 시각을 도입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변증법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로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막스 생각을 도입하면. 그잖아요. 만약에 아도르노 생각을 도입하면 그와 같은 이미지들은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도구적 이성이 생산하고 폐기하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시각이. 만약에 푸코 시각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담론 체계가 만들어내는 생산, 그 다음에 재생산, 폐기, 또 재생산. 이 운동의 산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누만의 시각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체계들의 자기 중과적 활동이 있잖아요. 누만이 말하는.
그 활동의 산물로 이게 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도입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좀 가로 열고 하면 생산적인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품게 된다는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한 게 아도르노 철학 집중 연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컨대 우리 도올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상은 자연과 인간의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내 사상은 학문과 종교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답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컨대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 꼭 아도르노는 자연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체와 객체 화해. 세 번째는 뭐죠? 개인과 사회화인데 이 사람은 이 세 개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답이 특히 세 번째 답 있잖아요. 개인과 사회. 그 답이 앞으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새로 이름 만든 사람이 하버마스잖아요. 하버마스 못 뽑은 사람이 누구만이고 근데 그 세 물음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화해.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 화해. 그 다음에 뭐죠? 개인과 사회 이 관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유를 해보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 최신문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문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제 입장에 보면 약간 독특하고 유니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적 뱅커들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막스나 베버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거대한 눈을 보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눈으로 보여 제 눈에. 그 양자를 조합하는 건 매우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선생님 사유가 자극을 촉발하는 잠재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정교화시키면 분명히 우리 이제 접수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움됐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여기 전화물 제가 좀 지우면 죄송합니다. 여기 김선 선생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저는 언어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요. 분명히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요. 언어가 갖고 있는 폭력성 있잖아요. 폭력성, 그 다음에 저장 능력. 언어는 상징 폭력을 생산하잖아요. 문자가. 그 다음에 문자는 또 기만적 현상 생산되거든요. 근데 한문은 한자란 문자는 이게 뭐뭐한 거잖아요. 상형 문자로서. 그래서 이 한자란 문자는 대상 친화적 성격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한글이나 서양의 알파벳은 대상 지시적 또는 대상 지배적, 대상 규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한문은 매우 탁월한 문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중국에서 5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배 체제가 그 한자의 대상 친화성에 불구하고 완벽한 지배 권력에 의해서 중국 사회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지배 체제로 오늘날까지 굳어 있는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제 친구가 중국문을 한 40년간 친구가 있어요. 대단히 이름 있는 학자인데 그 사람 말이 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내가 그랬어요. 중국 인류 역사의 기여한 바를 말해보라 했더니 그 친구가 답 하나 했거든요. 중국 인류 역사의 기여한 건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지배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국을 나쁘게 보거든요. 중국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만 발전시킨 나라고 우리가 배울 것도 아니고 극한적이에요. 40년 하게 연구하고서 그건 너무 심한 내가 굉장히 심한 평화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신가 좀 궁금해요. 아까 언어와 사회적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왜 그게 관심이 있냐면 이 중국의 한자라는 그 문자잖아요. 그게 그 문자와 중국의 경제력 또 중국의 뭡니까? 또 군사력 있잖아요. 이것이 결합된 그 모델이 사실 우리 동아시아 사람 문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더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질문에 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 연구하셨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막 편하게 하시면은 일단 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예, 제가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근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성도 있고라고 한다면 좋은 현재 상태에서 좋은 문화나 문명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말하자면 카테고리로는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도 우리가 중국의 과거 속에서 무엇을 볼까라는 지점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두어왔던 많은 것들이 그 중국의 지배계층이 정말 통치를 위해서 개발한 것들을 중심으로 봐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면을 보는 눈과 또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간다면 그 속에도 저항이 있었을 테고 또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단해서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 학문이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좋지 않은 건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던 거죠. 질문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50대 초반에 중국 동양대 이렇게 두 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두 분은 설마 똑같은 얘기 하시대요. 19세기까지는 중국의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분은 중국 철학에는 방법론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중국 철학 서양의 방법론을 적극 수용해서 새로운 철학이 시작됐다. 그 얘기는 그 양반이 한테 선생님 오늘 유사한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또 뭐 1시간 15분 넘겨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도 뭔가 민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계속 듣고 싶기도 하지만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발적인 질문 좀 받고 싶었는데 지금 뭐 7시가 다 돼서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발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그 학회는 세미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